국내외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폭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 대한민국 전국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이걸 치워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 멋진 의원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 의원님 요즘 맹활약이신데 안 그래도 저도 엊그제 의원님 모시고 YTN 본사에 가서 같이 이렇게 미팅하고 또 성명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뒤에 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김백 사장 전격 사퇴. 사퇴 맞습니까? 방출당한 방출이죠?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또 본인이 지금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도주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도주죠, 도주. 네. 도주라고 보시는 이유는? 한 행태가 있잖아요. 본인이 예, 예. 한 짓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예, 예. YTN 사장 지난해 4월부터 했는데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김건희 보도 대국민 사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김건희 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탄압들,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품백 영상을 보도 채널이 네.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 김백입니다. 아하.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위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아마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퇴하면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도주한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거는 그 생태땅 때 오세훈 시장 그때 네. 그 보도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편파 보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개념 규정했던 거 네. 그리고 김건희 보도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 비슷하게 네, 한 거. 대국민 사과를 했죠. 예, 네. 이게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의혹들을 가졌어요. 어떻게 YTN 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또 마치 공영방송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봤거든요. 공영방송 맞아요. 맞았죠, 실제로. 네. 우리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예, 예. 그런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이고요. 그걸 굳이 뭐 간접 지배 구조니까 공적인 자본이 간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준공영기관 그랬습니다만 네. 공적 채널이 맞죠. 네, 네.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인 채널이 YTN입니다. 그걸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아 넘긴 거죠. 네.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 꼭두각시로 행동대장으로 사장으로 내려 꽂힌 사람이 김백이고 그때 YTN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어요. 네. 노사가 합의한 사장 공모제가 있었습니다. 사장 공모제를 김백 씨는 통과할래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원래 김백 씨의 커리어는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었어요? 보도국장을 했어요. 근데 예. YTN에는 보도국장도 사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뽑게 돼 있어요. 뭐 복수 후보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사장이 임명했을 때 임명 동의를 받거나. 그런데 김백 씨는 그 제도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보도국장을 한번 했고요. 네. 사장 공모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원들의 투표 이런 건 안 거치고 네, 그냥 원래 사장이 있었던 되는 제도가 폐기된 상황에서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한 자리 해먹는 그런 인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어떤 니즈, 또 오너의 니즈,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국민의 공기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사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또는 네. 어떤 특정 정파 등등의 이익을 대변한 이런 쪽에 좀 더 치우쳤을. YTN 매각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계속 추진됐어요. 네. 그 얘기가 계속 언론계에서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해 보니까 건진법사라는 그걸 인물이라고 그 사람을 인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런 사람을 누가 등에 업고 예. 통일교가 예. 뇌물까지 갖다 찔러 넣어가면서 네. 정권의 핵심 이철규를 통해서 YTN 인수를 타진하잖아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인수 과정에 통일교 관계사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유진이 인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유진이 YTN 지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YTN
대주주들, 기존의 대주주, 한전 KDN 같은 공기업을 찍어 눌러서 지분을 팔게 만든 거예요. 네. 안 팔겠다라는 거를 마사회, 한전 찍어 눌러서 작물로 내놓게 한 겁니다. 네. 그걸 사갈 수 있는 그런 인수전이 펼쳐진 게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통일교의 로비를 받고 우리가 생각해도 팔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공적인 언론사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언론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인수전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유진이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진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갑이에요. 김건희가 갑이에요. 네. 거기에 잘 보였기 때문에 저는 낙점이 됐다고 보고요. 잘 보였기 때문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김백을 갖다 앉혔다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김건희 사과 보도부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당시의 의혹을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네. 한전, KDN, 마사회 뭐 다 정부 산하 기관이죠. 사실 네. 정부가 대주주인.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이철규 의원이 2022년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매각에 대해서 공기업 이런 저기들을 매각해서 뭐 재정을 뭐 건전화, 합리화해야 되고 뭐 등등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마치 푸시하듯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매각으로 이어졌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그 중간에서 매각 주관사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삼일회계법인이 했지만 맨 먼저 됐던 건 삼성증권이었죠. 네. 근데 매각 주관사로 되는 것도 어려운데 매각 주관사 된 그 기업이 그걸 반납한단 말이죠. 포기하죠. 예, 포기를 하죠. 거기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왜 포기를 했을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생업도 힘든데 하나하나 다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잠깐만 시간을 내서 들어주십시오. YTN이라는 공적인 언론사를 보도 전문 채널을 팔아넘기는데 대주주가 공기업 둘이에요. 하나는 한전 KDN, 네. 하나는 다 아시는 마사회. 이 두 기업, 두 공기관은 안 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굳이 팔게 했어요. 거기에 바람잡이를 한 게 이철규였던 겁니다. 네, 국회에서 팔아야 되지 않냐고 윽박지르고 예. 기재부가 나서서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전 KDN이 팔게 만들고 네. 또 농림부 산하기관인 마사회가 팔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파는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각 주관사라는 걸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들 따내려고 해요. 그렇죠. 삼성증권이 한전 KDN 걸 따냈어요. 그리고 마사회 걸 NH증권이 따냈어요. 네. 그런데 둘 다 포기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NH증권은 받은 날 포기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 3.1회계법인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3.1회계법인이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이 구조를 조금 더 밝혀내야 되는데 이런 의혹투성인 과정을 거쳐서 유진이 인수하잖아요. 네. 근데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돈 들여서 지분을 사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방통위 허가를 누가 해줬냐? 김홍일이 해줬어요. 윤석열의 형님. 네. 네? 예,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관이 판을 열고 예. 김홍일이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방통위원들 5명인데 꼴랑 2명이서 한 거예요. 맞아요. 2인 체제. 네. 이동관, 이상일 2인 체제에서 일단은 보류시켰어요. 그걸 김홍일이 방통위원장 된 다음에 이상인하고 둘이서 뚝딱 해치웁니다. 네. 김홍일은 대통령의 선배, 최측근, 네. 부위원장 이상인은 누구냐? 유진그룹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맞아요. 이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유진 그래 유진 대주주 해 하고 땅땅땅 승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민간 그룹의 회장실 사장을 할 때 저희도 이제 많은 입찰 이런 것도 보고 참여도 하고 막 하잖아요. 예. 분석도 하고. 근데 제가 그 가격 면에서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 상식으로 통일교는 이제 나중에 탈락은 했지만 1,200억인가 제 기억에 그리고 한생가 그룹이 2,400억 네. 같아 2,400억 된 유진그룹이 3,200억이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입찰에 참여하면 서로 정보 파악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비슷하게 수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3,200을 썼으면 우리가 뭐 3,300을 쓴다든지 뭐 3,100을 쓴다든지 뭐 그 언저리에 보통은 있잖아요.
1200억, 2400억, 3000억 도저히 납득이 안 예. 되거든요. 그 과정 숫자 자체도. 네. 노조에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좀 있었던가요? 어떤가요? 그건 특검이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예. 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그 부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예. 아직까지 왜 그랬을까?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말씀대로. 네. 이렇게 로비를 했고 그 윤영호 본부장의 그 내용에 보면 이번 네. 특검에서 이제 밝혀 나온 거를 보면은 면전에서 건진법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Y10에 대한 거 뭐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캄보디아 거 뭐 이렇게 해서 김건희랑 통화를 면전에서 했다라고 네. 기록에 수첩에도 적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도 비슷하게 좀 맞춰졌을 것 같은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저는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로비를 받고 책임지는 그 정도 인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양다리, 삼다리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글쎄요. 그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통일교 쪽에서는 이제 뭔가를 갖다 바치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싶어 했겠죠.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경쟁자를 배제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세실업은 그 캄보디아 갔을 때인가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같이 갔을 찍힌 때인가요? 사진이 있어요. 한 테이블에 김건희랑 맞습니다. 같이 찍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 또 다른 경쟁자인 유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돈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인수전에 들어오는 그 주체들을 경쟁시키고 최종 낙점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걸 특검이 밝혀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은 탈락한 실패한 로비의 일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실패한 로비도 그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 나오는데 성공한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것이 오갔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각도가 있는데 유진그룹에서 현금 보유한 현금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 훨씬 네. 적었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유진증권과 그들 계열사를 합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차입이 됐든 다른 계열사를 뭐 있는 대로 다 끌어다 동원하든 그런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행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통일교는 왜 그 금액을 써냈을까? 그렇게 하고도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네.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어떤 착각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한 가지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YTN을 팔아 넘기고 뒤탈이 안 나야 되잖아요. 네. 정권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초기 단계는 했을 거예요. 다른 일들까지 다 벌려놓고 하다 안 되니까 계엄까지 저질렀지만 적어도 그때는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뒷수습이 가능한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억지로 기존의 대주주들, 그것도 공기관들이잖아요. 네, 네. 공공기업한테 YTN 지분을 팔라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배임이에요. 네.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각 공기업이. 그런데 투자한 금액보다 회수하는 금액이 적으면 배임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임을 한 공기업 당사자들, 거기에 외압을 행사한 정권 실세들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주체를 놓고 서로 밀고 당기게 하면서 양다리 삼다리를 걸쳐놓고 일단 가격은 올리는 쪽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재밌소님께서 통일교가 지단이 아마 통일교가 이제 강력히 로비를 했으니까 그 통일교가 졌다는 게 이제 잘 안 믿겨질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대한 비판, 통일교가 세계일보가 있으면서 방송사까지 여러 이제 비판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도 이제 막 버텨왔잖아요. 예. 내란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김백 사장이 버텨왔는데 갑자기 지금 전격적으로 방출, 뭐 퇴출일지 방출일지 그냥 잦은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느낌에 지금 전격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 유진그룹이 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예. 본인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YTN을 인수했는지는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유진의 작전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막 대두될 때 유진기업이 전격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네. 그게 증자입니다. 어. 지금 유진이 3천억 원 이상 돈을 투자해가지고 확보한 지분이 30%예요. 네. 그런데 다른 대주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대 4대 주주였는데 이제 1대 2대 걸 산 거죠, 그죠? 아니요, 1대 3대 걸 산 아, 거예요. 1대 3대. 2대는 네, 네. 인삼공사입니다. 아, KNG. 2대하고 그러면 4대를 합친 지분이 굉장히 컸죠. 네, 4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2대, 4대, 5대를 합치면은 유진그룹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그룹이 올해 증자를 해서 본인들만 배당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을 40% 가까이로 올려놨어요. 아, 그래 단독으로 완전히 1대 주주를 네. 이제 굳히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이사도 늘리고 어허. 그리고 그 이사회에 원래는 유진 관계자들은 못 집어넣게 매각 승인 조건이 네.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기고 뭐 유경선 그 총수 회장의 친구, 소꿉 친구, 네, 네. 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투입시켰습니다. 글쎄 이사 명단을 보니까 네. 제가 잘 아는 그 둘 간의 관계 있는 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각 승인 조건을 어긴 거죠. 아하. 그렇게까지 급한 거예요, 유진은.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지분을 확보해 놓고 예. 조금 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와 선을 댈 수 있을까? 네. 정을 안 맞을 방법을 막 찾았겠죠. 네. 그 과정에서 김백 사장이 이런 흐름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로비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만나자고까지 했어요. 오. 제3자를 통해서. 예. 민주당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선을 다 댔습니다. 예. 정말 추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끊어낸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제풀에 지쳤을 수도 있고 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지려면 순순히 물러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예. 그게 있고 유진 입장에서는 김백이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정권이 자본 바뀌었고.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어야 쓰는 겁니다. 윤석열 때는 윤석열 쪽에 뭐 줄대려고 했고 뭐 공원연인가 뭐 그런 단체 만들어 가지고 활동도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극우 전사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니까 윤석열이 픽한 거죠. 네. 유진이 픽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김건희가 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유진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김백으로는 안 되죠. 쓸모 없죠. 그래서 방출한 의미가 있다. 방출시킨. 그때 보니까 이제 노조에서도 64일인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제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화에 대한 여러 이제 요청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네. 정상화에 대한 가장 좋은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건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1단계는 네. 이제 방송법 통과가 임박해 있잖아요. 방송법 내용이 이미 다 공개돼 있고 보도 전문 채널은 방송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네. 사장을 공모제로 뽑아야 돼요. 어. 그리고 그 제도를 노사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곧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보도 책임자 사원들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돼요. 누굴 시키고 싶어도 그냥 못 시켜요, 사장이. 예. 예. 사원들이 투표해서 과반수가 지지해 줘야 돼요. 네. 보도국장 네. 님. YTN은 보도 책임자가 보도국장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YTN에 있던 제도예요. 어. 그걸 유진이 인수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김백이 사장이 되고 지금 보도국장이 김백이 들어와서 둘을 세웠는데 둘 다 사원들 투표를 안 거쳤습니다. 아. 그냥 정체불명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보도가 저지경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걸 바로잡는 것 방송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제 곧 통과될 방송법 규정대로 사장을 바꾸고 보도 책임자를 바꾸는 것이 1단계. 네. 그리고 2단계는 방통위가 정상화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 네. YTN의 불법적인 지분 매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러면 제자리로 돌리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매각을 혹시 이제 불법이 있다 그러면 뭐 매각을 명령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그 이동관부터 김홍일로 이어지는 그 방통위의 이인 의결 그를 통한 매각이 불법이었음을 방통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철회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대주주 적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유지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뭐 팔라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 예, 그 자체가 과정이 불법이니까. 네. 행정 조치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방송사는 방송 영업 허가 또는 승인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네. YTN은 내년에 받습니다. 방통위가 그걸 심사를 하거든요. 아, 예. 그때 재승인을 안 해주면 돼요. 아하. 그리고 재승인을 안 해줄 조건을 충분해요. 자, 매각 절차가 위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위법이라고 단정하면 취소해야 되는 거니까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했는데 네. 그걸 위배했다. 그러면 매각 승인 조건을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건부로 줬는데 그 조건을 어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승인을 더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취소하면 그때 또 팔아야 됩니다. 아. 이제 남는 것은 유진이 이제 팔려고 할 때 되살 사람이 있는가인데 그렇죠. 원래대로 또 다시 돌린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한전 KDN이나 마사회가 도로 산다. 저는 이것도- 그게 매우 유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네. 한전 KDN은 팔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매각 대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네. 있다. 네. 근데 지금 일부가 이게 이제 한전 KDN이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본사로 일부 보냈죠. 아. 그럼에도 상당 자금을 가지고 있고 한전 KDN은 한전과 달라요. 네. 매우 알짜 회사고 네. 자금력이 탄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방향을 잡으면 한전이 되사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마사회도 뭐 워낙 뭐 자본력이 좋은 큰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원상회복이 되는 네, 거예요.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설사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공적인 지배 구조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네. 왜? YTN은 원래 시민 거였으니까. 예, 예. 그게 YTN이 윤석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걸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사유화처럼 돼버렸죠. 네. 그 과정에서 유진이 들어가서 거강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진 빠지라고 하고 네.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아, 정말 어려운 절차가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전면에서 또 맹활약 해주셨듯이 앞으로의 정상화까지도 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맹활약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국민적 공분을 산 게 있습니다. 방심위원회 네. 유희림 고발사주 우리가 이제 고발사주하면 저 윤석열 그 고발사주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건 다른 형태의 이제 고발사주인데 민원사주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민원사주 사주 정권이죠. 네. 이게 사주가 아 사주팔자도 많이 보는 네, 사주 사주가 정권인 것 같아요.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예. 예, 사주 정권의 사주 네, 행위들. 네, 예. 예. 근데 이 민원을 왜 사주했나? 민원이 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일임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조직은 방송사의 언론 보도를 심의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그 심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보도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명분으로 방심위가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기본 절차가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유희림이 방심위원장이 되자마자 수십 명의 민원인들이 네. 특정 보도를 콕 찍어가지고 네. 이거 심의해달라고 해요. 예. 그게 이제 신앙님, 김만배, 뉴스타파 보도, JTBC 보도, MBC 보도, YTN 네, 보도 등등이에요. 예, 부산저축은행 뭐 그때 뭐 커피를 타줬다 뭐 했다 네. 그 보도한 내용. 네, 윤석열이 네. 관련돼 있는 예. 그 사안을 JTBC, 뉴스타파 등이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민원을 제기해서 방심위가 심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례 없는 그런 징계 조치를 취하죠. 네. 그게 이제 방송 탄압. 유일임이 총대면 방송 탄압이라고 저희가 규정하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 민원인들이 죄다 유일임 가족, 지인, 같은 회사 동료들 예, 예. 이런 관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 같은 걸 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전화나 문자로 가족들한테 이렇게 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보도된 걸 보면 이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던 걸로 나오거든요. 이분이라니요. 그자에 대한 압수수색 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소환 없었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경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경찰은 지금 검찰이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려져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경찰도 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 사건을 수사한 양천 경찰서는 제가 볼 때는 배후까지 캐야 되는 아주 중한 지금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네. 유희림을 어떤 식으로 봐줬냐면 유희림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뭡니까? 민원을 자기 아는 사람들 가족, 심지어 지 아들까지, 네. 자기 동생, 친동생까지 민원을 넣게 만든 그 의혹을 밝히라고 했는데 사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냐? 이번에 그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을 보니까 비록 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부탁을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동의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네. 진정한 민원일 수 있다. 그러니 수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유일임은 일관되게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사주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아. 그럼 수사를 그걸 해서 밝히면 국회 위증죄를 위증이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죄 성립 여부를 밝히라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뭔데 멋대로 판단하고 안 해요? 사주를 해서 이 공적인 심의 기능, 업무를 방해했으면 업무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지들이 멋대로 판단하고 수사를 안 해요? 이거 특이한 가족이네요. 사주 한 적도 없는데 온 가족이 나서서 다 그냥 그러니까 동일한 사주 했는지 안 사안으로. 했는지부터 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냐고요. 경찰이 판사입니까? 그렇죠. 양천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들, 이 수사 과정을 보고받은 양천 경찰서장,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불려 나와서 조사받아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옷 벗겨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배후를 캐야 돼요.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분명히 검찰에 있는 건데. 넘겨야죠. 검찰에 넘겨야죠. 아직은 검찰청이 있잖아요. 예, 곧 예. 폐지되겠지만 예. 그럼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민원 사주에 대해서 청탁 민원에 대해서 혐의 없다고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네. 1년 6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고요. 그래서 요즘 조사받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권만 바뀌었지 네. 어떤 실무 이런 쪽에서는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전히 윤 정권 때 구축된 거에 연속선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일임 씨는 그 다놀드 관련성에 대해서 늘 얘기가 따라붙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놀드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예, 예. 그 다놀드 계열 그룹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네. 유일임 씨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다놀드가요 공직사회 촘촘하게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요. 오. 제가 과거에 입수해서 본 그 명부에는 경찰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된다고 봐요. 예. 도대체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고 봤는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고 뭐 국정조사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다시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되고 처벌받을 사람들 다 처벌받는 그 순간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지금 김백 얘기도 쭉 했고 예, 유일임 얘기도 쭉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YTN 출신입니다. 아, 2008년도에 제가 YTN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거든요. 예. 그때 인사위원들입니다. 오호. 노종면 해고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초강성 인사위원들 둘이 바로 유일임, 김백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쫄고 있겠네요, 의원님. 저기 저한테 맹활약에. 쫄 게 아니라 네. 국민 앞에 쫄아야죠. 예, 예. 이 폭염에 또 사실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여러 이제 수해 현장 그리고 이런 삼특검의 맹활약에 조금은 가려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네. 지금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예측 저는 잘 안 해요. 네네. 그냥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예. 두고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네. 하는 거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 할 때 대변인 예. 네 그러면 저 노종면에게 박찬대 의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든든한 리더이고요. 네. 저는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또 우리 집권 여당의
아주 듬직한 리더의 역할을 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해 왔고 네.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청래 후보님이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예. 저는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매우 엄혹한 장기간 동안 예. 박찬대라는 리더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박찬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고 싶은 것 그리고 박찬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잡고 싶은 것. 이게 잘못 알려진 거는 대표적으로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맞는 말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구호가 협치 당대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상대가 있는 그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라고 저는 봐요. 협치 당대표 박찬대? 박찬대는 협치에 매달려서 개혁을 방기하는 인물인가? 제가 봐온 1년 내내 박찬대는 초강성이었어요. 네. 제가 얼마나 저 나름도 얼마나 강한 그런 뭐 강경파 이런 규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뭐 그 국무위원 전원 줄탄핵해야 된다고 뭐 네, 최초로 주장하셨죠. 네. 그때 다들 뭐 이런 말씀 어떨지 몰라도 저를 위험하게 봤어요. 당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때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전술을 찾아내려고 한 사람이 당내에서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직접 저는 뭐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도 사실 좀 쫄았죠. 당내에서 막 우려하는 얘기가 그날부터 막 나왔으니까 다른 메시지들이 막 나왔어요. 뭐 그때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을 수 있겠지만 노종면의 그 당시 주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근데 그때 딱 두 분이 제게 아주 자세하게 그 주장의 의미를 묻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전술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셨어요. 한 사람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였고 한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탄핵 전술들 일관되게 그 전술의 실행을 밀어붙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때는 좀 위험하다. 이때는 밀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박찬대는 줄기차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외유 내강. 박찬대한테 뭐 협치 또는 뭐 대화에 매달려서 할 일 못할 거라고 규정 짓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뭐 찬반 양론의 네거티브도 많은데 이제 이번 토요일입니다. 네거티브 없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정면 의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